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러한 법리적 설명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과만이 부각될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 정권이 밀어붙이는 특검 사건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 이후 형벌 입법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 입법의 동기, 그 구조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입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벌의 규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왜곡과 같은 평가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형벌화할 경우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나 정치 세력이 이를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검은 본래 정치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기결된 경우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재점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을 즉각적으로 왜곡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입법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긴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특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그 판단의 구조를 형벌로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내일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구도가 변할 때마다 과거 판결을 문제 삼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법적 안정성은 크게 약화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형사적 위협의 대상이 된다면 법관은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보다 사후 책임을 먼저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때로 불편한 판결을 받아들이는 용기 위에 서 있습니다. 특검이든 일반 수사든 수사와 기소와 판결은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가 자신들의 예상과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제도적 성숙으로 흡수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입니다. 판결을 비판하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곧바로 형벌의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결국 특검의 무죄 판결, 그에 대한 입법의 대응은 관계에서 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분립, 법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정량 속에서도 이러한 입법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단기적 관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헌정 질서의 안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기소권이 무기화되었다는 비판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았었고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권한의 통제 필요성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다른 움직임도 보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판상 판단과 검사의 법 적용을 형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외국제의 신설론이 그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소권의 남용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벌 구조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원 행정처는 제기된 법 왜곡죄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하게 소극적인 반대 아닙니다. 거기서 이렇게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확성의 문제. 법 왜곡의 개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정의를 갖고 있지만 법은 사실이 아니라 규범입니다.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곡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행위, 법을 왜곡하는 행위, 어떻게 구분할지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 현행법으로도 상당 부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이 처벌하려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직권 남용, 직무정지 등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에는 이미 직권 남용죄가 존재합니다. 그 실질화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해외 입법 예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 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범죄나 징계제도로 대응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벌 공백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벌 구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법부 독립의 침해 가능성입니다. 당초 발의되었던 법 왜곡죄의 도입 법안들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검토 의견수는 명확합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킨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재정 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는 통일적 법 해석을 위한 설득과 토론의 장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가능성이 뒤따른다면 법관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인정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 검사 역시
기소 편의주의 하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재량과 왜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법원행정처는 지적합니다. 판단의 영역을 형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그 해석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검찰 권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판사를 기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권력의 재배치입니다. 검찰의 칼이 문제라면 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칼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개혁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제도가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소권의 무기화를 막자는 개혁이 법관의 판단을 기소 대상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규결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권력의 방향을 권력자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조차 삭감했습니다. 여당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원합니다. 사법체계를 뒤흔들 심산, 그 사이 국민들께서 입으실 피해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되돌리기 어려운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사법은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은 신중함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고 정책이 아니라 법률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법 시스템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사법에 대한 강한 불신, 분노가 정치적 언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은 왜곡이라고도 불리고 어떤 무죄는 면죄라고도 불리며 어떤 재판은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실제 제도 설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은 정밀한 기계와 같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이 분리되고 상급심 제도를 통해서 오류가 교정되면 법관의 독립과 책임 사이에서 그 균형이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결의 결과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그 논쟁이 형벌 구조의 재설계로 이어지며 재판 과정 자체가 형사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사법은 본래의 속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법관은 판단을 낼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과 증거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판결이 나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판사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재판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축된 재판은 소극적이 될 것입니다. 소극적 재판은 새로운 법리의 발전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비판적인 판결은 없어질 것입니다.
논쟁적 사건은 최대한 회피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정치적 사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간의 계약, 분쟁, 노동사건,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정법원 사건까지 모든 재판에 영향을 받습니다. 더 재판은 길어질 것입니다. 판결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책임 회피적 판단은 늘어날 것입니다. 사법은 훨씬 더 느려지고 예측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국민은 권리 구제를 기다리며 시간을 잃고 형사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해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마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건이 조금 더 늦어지고 판결이 조금 더 모호해지고 소수의 의견이 줄어들고 전원합의체의 토론은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법은 사회를 이끄는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충돌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입니다. 사법이 위축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행정권을 견제하는 판결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강합니다. 사법이 약해지면 그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법의 균형이 무너지면 국민의 권리는 더 쉽게 침해됩니다. 또 하나 현실적 문제는 재판 지연입니다. 이미 우리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고 사건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판결 결과를 둘러싼 형사 고발과 수사가 일상화된다면 재판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2년, 3년을 기다리는 국민, 형사사건에서 수년간 불확실 속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바로 그 분들이 사법 시스템 마비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이 되면 그 작동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씀드렸듯이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시스템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관에 대한 형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합니다. 법관의 판단 영역은 상급심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제도는 우리가 반대편에 서 있을 때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제도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정치적 위치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남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오래 갈 것입니다. 그 피해는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법의 독립이 훼손되면 민주주의도 훼손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법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기업,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법관은 법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지만 그 판단은
때로 거센 비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에서는 바로 여론의 심판대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법관은 여론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는 신뢰,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 환경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결의 결과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형사적 책임 가능성과 연결되고 법관이 법리 판단을 할 때마다 이 판단이 나를 형사적 책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재판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방어적 재판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방어적 재판 무엇입니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비판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소신이 아니라 안전이 기준이 됩니다. 법리의 발전 가능성보다 기존 판례의 반복이 우선입니다. 사회적 논쟁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해석보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판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재판의 하향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판결은 점점 평이해지고 논쟁적 법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법적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은 원래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과거와 다른 사회 현실에 맞추고 법을 해석하고 때로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새로운 시도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판단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판결문의 모든 문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사법은 멈춥니다. 특히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그 위축은 더 분명해집니다. 행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공권력을 제한하는 판결은 본질적으로 긴장 관계 속에 진행됩니다. 이러한 판결이 형사적 위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법관은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고 소극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판결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법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후퇴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 토론의 위축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나 합의부 재판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법리를 형성합니다. 소수 의견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법 발전의 동력입니다. 그러나 만약 판결 결과가 형사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면 소수 의견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튀지 말자는 심리가 작동할 것입니다. 다수에 묻히는 선택, 안전한 선택, 비판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평균값만 낮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평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판결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소수 의견에서 시작된 법리가 훗날 다수 의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삭부터 잘려나간다면 법은 정체가 됩니다. 판결문을 더 길게 쓰게 할 것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문장을 넣고 더 많은 판례를 인용하고 더 많은 안전장치를 넣을 것입니다. 재판은 늦어질 것입니다. 과정은 사건 수정에서 판결 작성의 부담이 더 커진다면 사법 시스템은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사법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권리 구제의 지연입니다.
형사 피고인의 불안정한 상태가 길어집니다. 피해자의 회복이 늦어집니다. 사법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를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현대 사법체계는 2심제도 아니고 4심제도 아니고 3심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재판의 신속성과 판결의 정확성이라는 두 가치의 타협점에서 찾아온 결론입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의 단심제, 국왕의 자의적 판단과 같이 과거에는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속했지만 권력자의 주관에 따라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사실 확정을 담당하는 1심은 현장의 증거와 정원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이후 오류를 교정하는 2심은 인간인 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번 더 길러내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3심은 개별 사건의 억울함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법 해석을 하나로 통일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심은 오류를 바로잡기에 부족하고 4심은 재판이 무한정 길어져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며 지연된 정의의 문제를 대두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사실심, 한 번의 법률심이라는 3심 구조가 현대 인류가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황금 비율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대적 사법 도입 과정에서 대륙법계 체계를 수용하면서 3심제를 채택했습니다. 1895년 재판소 구성법을 통해서 당시 근대적 3심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원님이 곧 판사였던 전근대적 구조에서 탈피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에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 구조를 명시했습니다. 비록 전쟁도 거치고 독재를 거치면서 권력에 의한 사법 왜곡이 있었던 아픈 기억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급심의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는다는 국민적 열망은 3심제를 더욱 강력한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오류를 교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최종 판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최종 결정입니다. 그 순간 사건은 마무리되고 당사자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사회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확정 판결이 사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법 왜곡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수사가 개시되고 판결 과정이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관이 피의자로 드러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3심제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3심제는 여기서 끝난다는 선언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통로는 신급제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다 통과하면 법적 분쟁은 종결됩니다. 이 종결성이 무너지면 법원 더 이상 최종적 판단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정성을 잃게 되고 불확실성으로 들어갑니다. 법적 안정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법률 관계는 확정 판결의 안정성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대법원 판결조차 사후수사 가능성이 항시 열려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단지 법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정책 집행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확정 이후에도 불안전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3심제는 단지 재판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스스로의 판단을 종결하는 구조입니다. 그 종결 구조가 형사수사로 재개된다면 사법은 자기 완결성을 잃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 분립의 붕괴 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사법부의 최고 기관입니다. 그 판결이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순간 수사권이 재판권 위에 서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재판은 수사의 결과를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가 다시 수사의 통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결의 위법 여부는 상급심이나 재심 절차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사법 체계의 설계 원리입니다. 그 교정 절차를 넘어서서 형사수사라는 외부 통제 수단을 동원한다면 재판은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잠정적 판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판례 형성 기능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단지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판례는 이후 수많은 사건들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판례 형성이 형사적 책임의 위험과 연결된다면 대법원은 법률을 발전시키기보다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법 발전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 변경에 형사적 위험을 동반한다면 그 판례는 경직될 것입니다. 경직된 법은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민은 법을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퍼지는 순간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3심제는 국가 권력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장치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장치입니다. 사법의 끝없는 정치적 논쟁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된다면, 판결 이후에도 수사가 이어지며 재판 이후에도 책임 논쟁이 반복된다면 사법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제도로 인식될 것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법은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법은 권위를 잃고, 권위를 잃은 사법은 결국 집행력까지 약해질 것입니다. 삼심제에는 그것이 완전 무결한 가치여서가 아니라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그리고 어디엔가는 반드시 끝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끝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법은 영원한 전쟁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법의 목적은 논쟁의 지속이 아니라 논쟁을 종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 판결이 더 이상 종결이 아니라면 우리는 삼심제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심제는 법적 안정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보루가 흔들리면 사법적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법이 본래의 권력과 자본, 다수를 제어하고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믿는 이유는 그 한 가지입니다. 권력자와 다툴 때도 법정에서는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 환경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분위기, 권력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구조가 된다면 그 변화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주겠습니까? 대기업일까요? 정치인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권력자와 재판을 벌이는 일반 국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시민, 공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공권력의 남용을 문제 삼는 개인,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 이 모든 경우에 국민은 구조적으로 열세입니다. 약자입니다. 정보의 접근성, 자원, 조직력도 상대보다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법정에서는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이 위축되는 순간 판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판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판단이란 무엇입니까? 권력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판단, 논란을 최소화하는 판단,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판단입니다. 판사가 정치적 압박이나 형사적 위험을 의식하게 되면 권력자에게 불리한 판단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편향이 아닙니다. 구조적 위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심리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재판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판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판사는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이 파장을 낳지 않을까? 혹시 이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이 재판에 개입하는 순간 판단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은 더 많이 패소할 것입니다. 국가는 더 많이 면책될 것입니다. 권력자는 자원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은 인생을 걸고 소송을 합니다. 한 번 패소하면 다시 싸울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패소가 권력의 눈치를 본 결과라면 그 피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의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더욱 심합니다. 권력자와의 관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일반 시민일 경우 판사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구조라면 증거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범위는 넓어지고 유죄 인정의 문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권력자는 더 쉽게 방어하고 국민은 더 쉽게 좌절할 것입니다. 사법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불편한 존재여야 합니다. 사법이 권력에 편안해지는 순간 국민은 불안해집니다. 재판이 권력에 대해 조심스러워할수록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법 위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눈에 띄는 부당함이 아닙니다. 서서히 기울어지는 균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 붕괴입니다. 국민이 법원을 더 이상 중립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 분쟁은
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로 이동합니다. 여론전으로 이동합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사회 갈등을 흡수하는 안전판과 같습니다. 그 안전판이 약해지면 갈등은 직접 충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자 중심으로 제도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사법의 본질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자는 선거를 통해 바뀝니다. 그러나 제도는 남습니다. 오늘 권력이 있는 사람도 내일은 권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 독립된 사법일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판사가 법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덜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그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판사가 욕먹는 판결을 선택하는 순간 국민은 억울한 패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반복되면 법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의 독립은 판사의 특권이, 법관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이 권력과 맞설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가 위축되면 평범한 국민이 가장 먼저 패배합니다. 그 패배는 조용합니다. 판결문 한 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법치는 다수의 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사법이 위축되면 다수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소수는 더 약해집니다. 권력자와 다투는 평범한 시민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재판부 앞에 서야 한다면 그 싸움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이 독립될 때, 사법이 자유로울 때 국민도 자유롭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 시도를 그들의 주장대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이런 법 왜곡죄가 대법관의 정원, 재판 소원제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이후 전방위적인 사법부 압박에 나서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하고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독점한 입법권을 이용해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정원, 재판 소원제가 법 왜곡죄와 함께 시도되는 이유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정원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사건이 많으니 대법관을 늘리자, 상고적체를 해소하자, 재판을 신속하게 하자. 이 주장 자체는 충분히 토론할 가치도 있습니다. 재판 지연은 국민의 권리 구제 지연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관 정원이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인지 헌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사건 처리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상 최고법원입니다. 법률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사법권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그 구조는 우리 헌법 101조와 제102조에 정하고 있으며 대법관 수의 수와 구성은 단순한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분립의 균형과 직결된 설계입니다. 대법관 판결은 합의와 표결로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 기능은 통일된 법 해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원 합의체의 실질적 토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토론은 줄고 합의는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법리 통일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급심 법 적용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소부 중심 구조로 강화되면 판례의 분산 가능성도 커집니다. 헌법이 최고법원을 두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법의 해석의 통일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흔들린다면 헌정 질서의 변화입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인사 견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순간 인사권의 영향력도 함께 확대됩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에 과반 이상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대법관 임명이 아니라 사실상 대법원을 재구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법상 사법부 독립 구조와 연결된 문제일 것입니다. 헌법이 대법원 구조를 쉽게 변경하지 않도록 설계한 이유는 사법부가 정권 교체에 따라서 급격히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법관 정원이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 위헌성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대법원 대법관 정원론은 종종 재판 지연 해소를 명분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입니다. 상고 사건의 과다 문제는 상고 구조의 개편, 상고 허가제 개선, 중간심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개편 없이 대법관 수만 늘리는 방식은 본질적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원이 늘어 대법원이 사실상 대규모 상고심으로 전환된다면 법의 해석 통일 기능은 약화되고 상고심의 헌법적 성격이 변질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권위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합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대법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전원합의체는 형식적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논의는 소부에서 이루어지고 다수결의 구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대법원은 법리 통일 기관이 아니라 다수결의 정치기관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와 다릅니다. 다수의 의사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법리적 설득과 헌법적 가치를 기반에 대한 판단 구조입니다. 대법관 정원은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에 미치는 헌정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개편입니다. 그 구조 개편은 다수 여당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이 사법의 독립을 약화시키거나 삼권 분립의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권력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균형을 건드릴 때 단순한 정책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정 질서는 어느 한 정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법을 지키는 국정이 아니라 국정에 맞게 자신들의 의사에 맞게 법을 뜯어고치는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판사들을 급박하는 현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농단, 법왜곡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법원 행정처가 경고했듯 사법부 수장에 대한 인위적인 압박은 헌법 103조, 106조가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 폭거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법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과거 이력을 공격하고 이를 결국 법 왜곡자라는 칼날을 휘두르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러한 근거 없는 공격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가로막고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론을 선동하면 그 여론을 등에 업은 수사기관이 법관을 수사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 체제를 구축하여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률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처벌이 사법권 행사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법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하다. 오만하고도 범죄적인 발상입니다. 특정 이념 성향의 인사들이 사법 요직을 차지한 상태에서 거대 여당의 민주당에 의한 압박이 횡행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통째로 도둑질해가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삼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선출 권력이 우선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강조하며 집권 세력에 의해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것은 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머리를 쳐서 몸통 전체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자 하는 법치주의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업무입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첫 번째 본질은 사법부의 코드화 완성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특정 이념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고 사법부 인적 장악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거부하고 법리와 원칙을 고수하자 아예 수장을 갈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법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정권이 판사를 고르는 시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재판 중인 권력자를 위한 방탄사법부 구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권 수뇌부의 각종 비리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사를 법관을 배치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 있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법 왜곡죄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한 몸이랍니다.
한 몸입니다. 지휘부를 장악하고 하급심 판사들에게 법 왜곡죄라는 칼날을 들이밀어서 사실상 판사검열죄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이 사법부의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전락시킬 거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본질은 법치주의를 입법 독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정권 뒤에 숨어서 법관을 고발하고 법관을 압박하는 나라에서 어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 질서는 한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힘이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 확정 판결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상실하게 됩니다. 법 왜곡죄를 통해서 이른바 무한 재판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는 이러한 사법적 불안정성에 비롯된 것입니다. 무한 재판 시대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정치 권력의 요구나 영향에 따라서 뒤집히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한 번에 마무리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재검토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적 안정성은 치명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법 왜곡죄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판결의 시간이 지나도 확정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 사법체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입니다. 국민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판결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면 국민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 법적 안정성의 붕괴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국민 행동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국민은 어떤 법적 판단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투자, 재산권 행사 같은 사적 활동도 위축되고 국가 법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이 약화됩니다. 재판은 국민이 국가와 권력,